광덕산 오니까 참 좋네요. 그러니까 잡초도 많고, 우리가 잡초라고 불리는 것들도 많고, 하여튼 뭐, 우리가 알고 있는 꽃들도 나무도 많고. 자, 여기도 숲입니다, 숲. 우리가 이 숲에서 생각할 가장 중요한 부분들이 녹색 식물이죠. 녹색 식물은, 제가 책에 이런 말을 썼어요. 세상에 신의 얼굴을 한 또 다른 창조자가 있다면 그것은 녹색 식물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녹색 식물, 신의 얼굴을 하고 있는 녹색 식물과 그리고 탄소 순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 제가 저번 주에 이걸 준비하면서 시작은 이걸로 해야 돼. 왜냐면 너무 더웠잖아요. 정말 밖에 나가면 튀겨지는 느낌이 났어요. 누구는 쪄지는 찜통에 들어가는 쪄지는 느낌이 났다고 했는데 저한테는 튀겨지는 느낌을 받으면서 도로를 걸어 다녔는데 불행히도 지금 이것을 시작할 이번 주 그다음에 여기는 이렇지는 않죠. 예, 태양 아래서 안 튀겨질 것이 없는 그런 뜨거운 그러니까 더위였는데 이것을 남들은 익스트림 힛이라고도 얘기하더라고요. 예. 자, 그래서 이거를 제가 전공이 지구과학이니까 왜 그런지를 설명을 일단 드리려고요. 저도 뭐 딱 보면 아는 게 아니라 자료를 여기저기 많이 뒤져보니까 뭐 어떤 사람은 엘니뇨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라니냐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일단 현재까지 제가 찾아본 자료에 의하면 팬 현상 때문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팬 현상은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지금 이게 기상청에서 제공한 일기도인데 붉은 색깔이 있는 게 열대야나 그러니까 그 이상 고온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지역이에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어느 나라 지도예요? 우리나라. 아이고 잘했어요. 예, 이거 우리나라, 이건 이제 어린이들 위한 중간중간 제가 섞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 지도인데 우리나라 지도에 보면은 요쪽에만 하얗고 나머지 부분은 다 빨개요. 빨간 게 어떤 지역이라고요? 예, 폭염이에요. 굉장히 더웠던 지역이에요. 그런데 왜 유난히 이 지역만 영동 지역은요 예년에 비해서 온도가 낮았다라고 기상청에서 나왔어요. 바로 뭐냐면 팬 현상이라고 하는 건데 팬 현상은 바람이 산을 넘어가는 거예요. 기온이 올라가요. 그래서 산을 넘은 공기는 굉장히 온도가 높고 무덥게 됩니다. 건조하고 온도가 높게 되는데 그 팬 현상이 이번 여름에 우리나라 한반도를 왔던 거예요. 왜냐하면 북태평양 고기압이 우리가 여름철에 영향을 주는 기단이라고 알고 있잖아요. 저는 태평양에 한 번도 간 적이 없지만 태평양에 갔다라고 생각하면 와 어때요? 일단 상상 한번 해봅시다. 우리 태평양의 섬에 갔어요. 비키니 입었겠죠? 예, 그 다음 어떨까요? 그늘에 가면 시원하겠지만 날씨가 어떨까요? 더워요. 예, 덥고 바닷가 근처에 있으니까 건조할까요? 습할까요? 예, 습하고 그런 날씨. 그 북태평양 기단의 영향을 받는다라고 하는 건 우리가 마치 태평양 섬에 있는 거와 같은 상황이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북태평양 기단이 올 여름엔 굉장히 힘이 세졌어요. 이게 힘이 세져서 너무나 강하게 우리나라 동해안 요 해역에 굉장히 강하게 자리를 잡았어요. 예년 같으면 태풍이 올라오면서 태풍의 진로가 좀 분산됐었거든요. 우리나라 서해안 쪽으로 오기도 하고 동해안 쪽으로 오기도 하면서 북태평양 기단을 좀 흔들어 놨어요. 흔들어 놔서 얘가 좀 움츠러들기도 하고 세력이 줄어들었다가 늘어들었다가 이런 걸 반복하는데 올해는 태풍도 전부 다 어디로 빠지던가요? 중국 쪽으로 다 빠져버렸어요. 대부분 중국 쪽으로 빠졌어요. 아마 그것도 북태평양 태풍의 진로가 북태평양 기단이 이렇게 있으면 그 가상다리를 돌게 되어 있는데 얘가 너무 힘이 세지니까 그러지 않았나 싶은 추측을 해보는데 자 그래서 북태평양 기단이 강하게 자리 잡고 일기도를 보면 항상 이곳에 H자는 무슨 기압이에요? 고기압. 정말 잘하네요. 예. 고기압이 항상 위치하게 됩니다. 바람은 어디서 어디로 부냐면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불죠. 그래서 바람이 이쪽 방향의 바람이 굉장히 우세했어요. 근데 여러분 알다시피 여기는 태백산맥이 있잖아요. 산맥이 쫙 우리나라를 관통하고 있죠. 그러니까 바람이 공기가 와서 어떻게 해요? 산을 뚫고 갈 수는 없으니까 산을 어떻게 하겠어요? 타고 넘습니다. 그래서 팬 현상 때문에 올여름 굉장히 더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태풍은 피해 가버리고 북태평양 고기압은 세력을 키워서
동풍이 불고 불어온 동풍은 태백산맥을 넘어서 폐현상을 일으켰어요. 그리고 얼마 전에 한겨레 신문을 보니까 나사의 연구소장이 굉장히 기후변화에 대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이것을 기후변화라고 할 수 있어. 이 모든 것을 기후변화의 원인으로 돌리는 거, 이건 너네들 언론 플레이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던 대표적인 기후변화 회의론자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올해 폭염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예년에 미국, 동부나 이쪽에 있었던 폭염을 연구를 하면서 그 데이터를 연구를 한 결과 이것이 온난화의 원인일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봤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나라의 기후가 이렇게 익스트림 히트라고 할 정도로 극단적으로 온도가 높은 게 기후변화 때문이다 라고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지만 기후가 점점 극단적으로 변해가는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예, 이거는 기상청에서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그리기 대회를 했는데 초등학생 아이가 그린 거예요. 예, 예, 참 좋죠. 예, 턱시도를 못 입겠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과연 지금 이런 기후변화를 일으키고 있는 범인은 누구일까요? 예, 범인이 누구일까? 사람? 아, 왜 사람이라고? 누구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왜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은 어떤 선생님이 훌륭한 선생님이냐면요. 기다릴 줄 아는 선생님, 포기하지 않는 선생님이 굉장히 훌륭한 선생님입니다. 괜찮아. 다 우리 모르거든. 아직 과학자들도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갖고 막 서로 싸워.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주장하기 나름이야. 왜 사람 탓이라고 생각해? 선생님도 그렇게 생각하거든. 왜 그런다? 왜 사람이라고 생각해? 아빠가 기후변화를 많이 일으켰지. 이따가 밤에 얘기해 줄래? 그래, 이따가 밤에 얘기해 준대요. 제가 내일 아침에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정치인이에요. 예, 굉장히 잘난 척하는 정치인인데 이 아이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네 아이스크림이 왜 녹았는 줄 알아? 글로벌 워밍 때문이야. 뭐라고요? 글로벌 와플 때문이냐고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지구온난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합니다. 햇빛이, 태양이 보낸 햇빛 신사가 와서 지구에 와서 랄랄라 안녕 오래간만이야 라고 인사를 했어요. 인사를 하고 잘 있어 난 그만 갈게 라고 가려고 하는데 멈춰. 자, 누가 나타났어요? 예, 이산화탄소, 예, 온실가스 악당들이 나타나서 햇빛을 막 폭행을 가합니다. 예, 학교 폭력은 아니고 기후변화로 인한, 예, 그래서 지구에 방문한 태양 복사 에너지는 지구를 떠나지 못하고 그냥 지구에 멈춰 있게 됐어요. 이게 기후변화가 일어나는 원인을 설명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정치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지만 걱정하지 마. 기후변화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아이디어가 이 정치인한테는 있고, 그 아저씨한테는 있거든. 뭐냐면, 점점 더워지는 바다에 아주 큰 얼음을 집어넣는 거야. 맞아요. 우리 아버지 술잔에도 얼음이 있었는데 그 얼음은 점점 녹아버렸어요. 다 녹으면 어떡해요? 그랬더니 이 정치인은, 매우 현명한 정치인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마. 점점 더 큰 얼음을 갖다 넣으면 되는 거야. 더 이상 묻지 마. 라고 얘기하면서 기후변화에 대한 얘기가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기후변화, 아까 태양 복사 에너지가 지구를 방문하고 떠나려고 했을 때 못 가게 막은 그 존재들이 누구였죠? 예, 이산화탄소, 우리가 일반 통칭해서 뭐라고도 부르냐면 온실가스라고 얘기합니다. 예, 온실가스라고 얘기하는데, 이 온실가스에는 물론 이산화탄소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게 있지만 현재 우리가 가장 주요한 원인이다 라고 하는 건 이산화탄소, 탄소라고 얘기를 하죠. 그렇다고 한다면 과연 이 탄소는 오늘 기후변화를 일으킨 유죄일까요? 무죄일까요? 탄소는 저는 무죄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지구상에 탄소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아마 다 지금 이렇게 되어 있을 거예요. 여기가 어디예요? 무덤입니다. 예, 우린 죽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탄소가 왜 필요하냐면, 이런 걸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어요. 뭐라고 배웠죠? 먹이사슬, 푸드맵, 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먹이사슬입니다. 이 먹이사슬에서
탄소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먹이사슬에 가장 처음을 위치하는 게 녹색식물, 아까 숲에서 얘기했듯이 녹색식물이고 이것들을 1차 생산자라고 하는데 이 1차 생산자는 이분이 누구죠? 마술사 이름이 뭐였더라? 은결. 맞아요. 이은결 아니었니? 맞지? 은결. 이은결. 요즘 두자가 유행이구나. 예, 은결. 예, 은결이 마술을 합니다. 사람들은 이 사람이 빈 모자 속에서 카드를 끄집어내기도 하고 비둘기가 나오기도 하고 장미꽃이 나오기도 해요. 굉장히 놀라요. 하지만 놀라는 우리들도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 마술은 단지 뭐뿐이다. 트릭이다. 손장난이다. 아주 정교한 손재주일 뿐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우리는 다 알고 있지만 굉장히 기뻐하고 환호성을 지르죠. 없던 거에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건 그만큼 우리가 경탄해 할 만한 일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실은 우리 자연에서는요 이렇게 경탄에 맞이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과정인데 그걸 뭐라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는데 세 글자. 맞아요. 훌륭해요. 광합성이라고 합니다. 자, 이 광합성을 일으키고 있는 녹색 식물들 안을 잘라서 안을 보게 되면 이렇게 엽록체라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많이 바글바글 들어있어요. 이 엽록체라고 하는 게 그냥 보기에는 녹색 덩어리처럼 보이지만 이 안은요 매우 정교한, 그래서 이 대목에서 야 진짜 이거는 무슨 로봇 공학자가 만든 것도 아니고 신이 만들지 않았으면 이렇게 정교한 걸 만들 수 있었을까 할 정도로 굉장히 정교한 장치들이 이 안에 지금 이게 그 내부를 제가 필요 없는 부분인 것 같아서 이게 이 엽록체를 자른 단면이에요. 평면으로 봤을 때 이런 모양입니다. 입체로 그래픽을 그리면 이런 모양이 되죠. 작은 원판들이 가득 차 있는데 실은 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기적은 어디서 일어나냐면 이 원판의 껍질 속에 껍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이 껍질에서는요 아주 정교한 어떤 운반자들이 있어요. 이 운반자들이 햇빛을 받아서 물을 가지고 전자를 운반하는 일들을 합니다. 전자를 계속 운반을 하는데 지금 이게 엽록소죠. 엽록소가 햇빛에서 초록색 빛을 반사시키기 때문에 녹색 식물이 녹색으로 보이는 건데 이 엽록소라고 하는 아주 특별한 이 신의 창조물, 이거는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빛을 받으면 이 친구가 전자를 튕겨내요. 빛을 받으면 전자를 튕겨내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튕겨낸 전자가 그 막에 있는, 엽록체 막에 있는 몇 개의 전자 전달 체계를 통통통 튀기면서 다니면서 전달을 운반해요. 지금 물이 왔네요. 물이 오면서 물로부터 전자를 받았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물에서 전자 역할을 하는 수소를 빼버리면, H2O에서 수소를 빼버리면 뭐가 남아요? H2O에서 H를 빼면 뭐가 남죠? 산소. 맞아요. 광합성하면서 그래서 뭘 만들어낸다고 그래요? 산소를 만들어내요. 그냥 저절로. 광합성은 산소를 만들어내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그냥 하다 보니 산소가 나옵니다. 산소가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아마존의 열대우림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ATP라고 하는 건 모든 생명을 가지고 있는 물체들이 사용하는 에너지예요. 에너지를 ATP라고 하는데 그 ATP도 생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지만 실은 이건 굉장히 복잡한 기계장치와 같은 정교한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내는데 이때 무엇을 이용하냐면 공기 중에 있는, 아까 유제냐 무제냐를 물어봤었죠. 공기 중에 있는 무엇을? 탄소를 이용합니다. 공기 중에 있는 탄소를 잡아서 그 다음에 물로부터 받은 전자를 이용을 해가지고 이제 포도당을 만들어냅니다. 포도당이라고 하는 건 바로 뭐예요? 이 생명체가 지금 보면은 이 과정에서 포도당 몇 개의 분자를 쭉 길게 연결하면 이게 바로 녹말이 되는 거죠. 녹말. 그래서 이 녹말을 생명체들이 다른 아까 봤던 먹이사슬의 생명체들이 1차 녹색식물 생산자, 1차 생산자라고 할 수 있는 녹색식물이 만들어내는 이 녹말을 먹고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탄소가 과연 유제일까 무제일까 라는 질문을 했고, 만약에 탄소가 없다면 우리 지구는 그러니까 우리는 아마 지금 생존해 있지 못할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영어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하는 말이 영어는 듣는 게 아니라 보는 거라고 얘기하거든요. 예, 그림으로 영어를 한번 보도록 해보세요. 탄소죠? 이 탄소는요. 예, 이 탄소는 지구상 어디에든지 있어요. 그리고 이 탄소는 멈춰 있는 게 아니라 빙글빙글빙글 돌아요. 정말 눈이 어지러울 정도로 돕니다. 대기 중에 있기도 하고요. 대기 중에 있던 건 아까 녹색 식물이 광합성을 하면서 흡수하기도 하죠. 이건 바다예요. 바다에 탄소가 또 녹아 들어가기도 합니다. 바다에도 또 광합성을 하는 녹색 생명체들이 있어요.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남조류들도 그런 녹색 생명체들 중에 하나인데, 예. 그리고 이 소 같은 경우도요, 이 녹색 식물이 생산하는 영양분을 먹고 살죠. 지금 보면 먹으면서 이 탄소가 이 소한테 옮겨갔어요. 예, 함경을 옮겨가고 얘가 방구를 낀다거나 하품을 한다거나 하면서 이 탄소가 다시 대기 중으로 나갑니다. 대기 중으로 나간 탄소는 다시 생명체가 광합성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얘가 포획을 합니다. 그리고 이 탄소의 순환은 항상 멈추지 않고 지구가 생긴 이후 계속 빙글빙글 순환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는 어디서 새로 생긴 게 아니라 있던 것이 형태를 바꿔서 빙글빙글 돌고 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탄소가 순환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똥을 싸도요. 지금 똥이에요. 똥을 넣어도 이 박테리아들이 이 똥을 분해를 합니다. 그래서 일부는 땅속으로 탄소가 가고 일부는 메테인의 형태로 대기 중으로 옮겨갑니다. 지금 소가 죽었어요. 소가 죽고 난 다음에 또 박테리아들에 의해서 분해가 되죠. 일부는 땅으로 가고 죽고 난 다음에 분해된 탄소는 대기 중으로 갑니다. 이런 것들이 빙글빙글 돌면서 순환하고 있어요. 이건 멈추는 게 아니라 항상 영원히 순환하고 있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제기했던 문제, 탄소가 과연 유제일까 무제일까? 탄소는 언제 만들어졌냐면요. 탄소는 여러분들 이거는 지구가 탄생하는 그때의 화면입니다. 엄청나게 아주 작은 미행성체라고 하는 것들이 계속 충돌을 해요. 엄청나게 충돌을 하면서 원래 태양이 만들어질 때 생성된 지구의 사이즈는요, 지금의 우리 달 정도밖에 되지 않았대요. 그런데 이렇게 끊임없이 미행성들이 충돌하면서 마치 진흙을 던져서 큰 사이즈의 공을 만들듯이 지구가 커지게 된 거예요. 그때 얘가 충돌하면서 지구는 뜨거운 불바다가 됐겠죠. 화산이 분출하고 뜨거운 불바다가 되면서 이 미행성체와 지구가 가지고 있던 암석에 있던 탄소 가스가 화산이 분출하는 과정을 통해서 대기 중으로 방출됐어요. 그러니까 탄소는 지구가 탄생할 때부터 우리와 함께 있었고, 그리고 우리를 먹여 살리면서 계속 빙글빙글 순환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건 지구를 얘기하고 있는 건데, 지구는 닫혀 있어요. 지구는 닫혀 있어요. 이 유리병 안에 들어있는 게 지구입니다. 우주로부터 지구는 우주에서 받을 수 있는 물질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 유리병 안에서 지구가 받을 수 있는 건 뭐뿐인가요? 외부로부터. 그렇죠. 햇빛. 태양 에너지만 받습니다. 에너지의 교환만 있지 외부로부터 어떤 물질도 받지 못해요. 이걸 닫힌 개라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고립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탄소가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도 아닙니다. 고립되어 있어요. 마치 김씨 표류기에 김씨처럼. 그렇다면 도대체 이렇게 늘어난 온실기체는 어디서 온 걸까요? 왜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온실기체가 문제가 되는 걸까요? 자, 이거 골드버그 장치입니다. 유튜브에서 다운받은 건데, 골드버그 장치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왜 구슬 하나 굴러가다가 연쇄적으로 뭐 맞히고 또 넘어가고 맞히고 넘어가고 하면서 한 바퀴 삥 도는 그런 게 골드버그 장치고, 요즘 학교에서
뭐 학생 탐구대회나 이런 과학 캠프 같은 걸 하면 이런 골드버그 같은 걸 좀 만들어요. 이건 골드버그 장치를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걸 제가 다운받았어요. 예. 자, 이 골드버그 장치를 보게 되면 참 절묘하게 잘 만들죠. 뒤지다 보면 진짜 야 굉장하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이런 골드버그 장치를 잘 만든 팀들이 있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골드버그 장치를 보여드린 까닭은 우리 지구가 마치 이런 골드버그 장치와 같은 존재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제가 보여드렸어요. 지금 뭐냐면 우리 지구에 있는 모든 것들은요, 그러니까 돌덩이 하나라도 그냥 이유 없이 있는 게 없어요. 물론 사람도 마찬가지고 모든 것들이 다 어떤 마치 고리로, 인과관계의 고리로 다 철두철미하게 엮여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한 행동 하나가 지구에 어떤 형태의 영향이든지 꼭 준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들 이거 얘기하면서 나오는 게 뭐냐면 나비 효과 얘기하죠. 예. 북경에서 나비가 아주 작은 날개짓을 했다고 해요. 그랬더니 그 날개짓을 하고 난 이후에 시간이 얼마나 걸린 다음인지는 모르겠지만 워싱턴인가요? 거기서 태풍이 일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 이건 뻥이 아니라 가능한 거예요. 왜냐하면 기후는 굉장히 여러 복잡한 우리가 슈퍼컴퓨터를 가지고 기후 예측이 왜 어렵냐면 우리가 보통 오늘 날씨 갑자기 올라간 거 가지고 기후변화라고 하지 않아요. 최소한 30년 이상의 데이터를 축적을 하고 그 축적한 걸 가지고 슈퍼컴퓨터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데이터 분석을 합니다. 그냥 분석을 하는 게 아니라 과학자들이 여러 타입의 모델들을 만들어 놓고 그 모델에다가 변수들을 집어넣는 거죠. 근데 이 변수만 하더라도 인간이 예측 가능한 변수를 넣은 거죠. 근데 실은 인간이 하지 못하는 변수들도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기후변화를 예측하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랍니다. 그런데 우리 지구는 이런 식으로 이 골드버그 장치처럼 모든 것들이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구과학에서는 이런 용어가 있어요. 지구 시스템, 지구계라고 하는 얘기가 있어요. 엄마들이 개 모임 하듯이 그런 개.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컴퓨터 시스템, 우리가 파워 스위치 눌립니다. 파워 스위치 누르면 그냥 나중에 저절로 모니터에 불 들어오는 것 같지만 파워 스위치가 눌리고 팬이 돌아가고 CPU를 돌리고 여러 과정을 거쳐서 그 다음에 돌아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하나의 시스템처럼 예를 들면 여기 녹색 교육센터도요. 제가 아까 보니까 6시에 퇴근하시는 분이 있고 7시 반에 퇴근하시는 분이 있어요. 이거 하나의 시스템이거든요. 지구도 그래요. 책의 중간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미국에서 과학자들이 태풍을 없애는 연구를 했대요. 저는 설마 이런 게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그냥 심심해서 찾아봤는데 태풍을 없애는 걸 연구한 과학자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수업 시간에 질문을 던졌어요. 얘들아, 태풍 너무 이렇게 피해가 많은데 없애버리면 어때? 그래도 이제 남자애들의 반응, 좋아요, 없애버려요. 어떻게 없애면 좋을까? 원자폭탄을 떨어뜨려요. 예, 이런 얘기가 나왔거든요. 근데 여러분, 진짜 과학자들이 미국에 있는 지구공학기술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이 연구한 것도 그거였어요. 폭탄을 터뜨려서, 물론 원자폭탄은 아니었고요. 폭탄을 터뜨려서 모여있는 태풍의 구름을 흐트러 놓는 거예요. 아니면 요도화은을 많이 뿌려서 얘네들을 응결시켜서 비로 내려버리게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실제로 연구했습니다. 하지만 태풍을 없애면 어떻게 될까요?
담음이 증가하고, 예, 제가 학교 같으면 누굴 일으켜서 시켰을 텐데, 그러지 않으니까 제가 그렇게는 못하겠고. 자, 그래서, 태풍은요, 마치 뜨거운 커피에다가 여러분 설탕 넣었어요. 프림도 좀 탔어요. 그 단 커피 맛있잖아요. 자, 어떻게 해요, 그 다음에? 저어요. 휘휘 잘 저어요. 녹으라고도 졌고, 너무 뜨거우니까 식으라고도 졌습니다. 태풍이 바로 뜨거운 커피를 저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저희도에 남는 에너지가 있어요. 적도는 항상 덥고 극지방은 항상 춥잖아요. 근데 지구는 에너지 균형이 있어야 맞춰줘야 되거든요. 그럼 항상 남는 쪽은 에너지 과잉이 되고 모자라는 쪽은 에너지 공급이 부족된 상태가 계속 유지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남는 에너지를 모자라는 쪽으로 몰아가줘야 돼요. 몰아가주는 것 중에서 여러 가지 지구의 메커니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태풍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태풍이 사라지게 된다면 또 다른 어떤 기상현상이 그게 재앙의 형태로 다가오는지 우리는 예측할 수 없어요. 예, 예측할 수 없습니다. 자, 어떻게 지구가 이렇게 마치 하나의 골드버그 장치처럼 연결되어 있는 건지 굉장히 오래된 영화예요. 아마 투모로우.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이 영화가 개봉된 훨씬 후에 태어난 친구들이 꽤 많을 텐데 이 영화는 투모로우라고 기후변화를 다룬 영화로 유명합니다. 제가 이거를 몇 분으로 줄였냐면 10분 좀 남짓한 걸로 줄였어요. 여기에서 나오는 골드버그 장치처럼 지구가 얽히고 얽혀있는 그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리고 투모로우에서 나와 있는 어떤 과학적인 요소들을 설명해 드리려고 잠깐 이거를 13분 정도로 줄였습니다. 자. 자, 여기는 이 사람이 주인공이죠. 제콜 박사라고 하는 주인공입니다. 이 사람이 직업이 뭘까요? 과학자. 과학도 여러 파트가 있어. 지구과학도 여러 파트가 있어. 지구, 기후, 지구, 생태, 예. 고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예요. 아주 오래된 기후를 연구하는 과학자인데 이 과학자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남극에 가 있어요. 남극에 가서 과거의 기후를 연구합니다. 우리 학생 중에서 누가 대답할 사람 있을까? 왜 남극에 가서 과거의 기후를 연구해요? 10,000년 전, 20,000년 전의 기후를 남극에 가서 연구해요. 예, 손 들었어요. 예. 일어나서 나한테 대답하는 게 아니라 뒤에 있는 여러분의 나이 든 친구들한테. 남극에 있는 거는 녹지 않고 그 상태로 계속 그 연도가 지날 때마다 눈이 쌓이기 때문에 그 시대에 있던 눈을 채취하면 그 시대에 있는 그 시대의 기후를 알 수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이 친구가 얘기한 것처럼 눈이 내릴 때 10,000년 전에 눈이 내릴 때 그 눈 속에는 10,000년 전에 있는 공기 중에 있는 공기방울을 같이 잡아채서 내립니다. 그리고 그게 쌓이게 되죠. 그리고 남극은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인위적인 교란이 없었죠. 교란이 없는 상태에서 그대로 보존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추 코어를 드르륵 박아서 꺼내요. 꺼내가지고 절반을 딱 잘라보게 되면 그 안에 얼음이 박혀 있는데 이 얼음이 표면에 있는 거랑 바닥에 있는 거랑 어느 게 더 오래된 걸까요? 바닥에 있는 게 더 오래된 거죠. 그래서 그걸 아주 얇게 썰어요. 얇게 썰고 그 얼음을 녹여서 그 순간 잡혀있던 공기방울을 포집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공기방울 안에서 동위원소들을 분석을 해요. 동위원소를 분석하면 동위원소의 비율에 따라서 기온이 높았는지 낮았는지 이런 것 등등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 어떤 설정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이렇게 있을 법한 설정이었겠죠. 있을 법한 설정을 해갖고 했는데 그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방금 전에 남극에 굉장히 큰 얼음이 무너져 내렸잖아요. 근데 그 이후 영화를 개봉하고 찍고 난 이후에 라르센 비 빙붕이라고 하는 빙붕이 어마어마한 면적의 크기로 붕괴되는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이 영화에 지금 보여드리는 장면에 나오지 않지만 뭐가 있냐면
중국에 이딴만 축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일이 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 영화에서는 일본에 이런 축구공만한 우박이 떨어지는 재앙이 있었는데 중국 내륙 지역에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났어요. 이 영화를 찍고 난 이후에. 그래서 자기가 다큐 감독인지 아니면 영화 감독인지 헷갈린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이 교수가 지금 어디로 갔냐면 기후 회의에 갔습니다. 기후 회의에 가서 자기가 연구한 걸 발표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이게 나오죠? 아까 친구가 발표한 내용이. 자, 여기 뒤에 화면의 칠판에 보면 이 제콜 교수가 보여드리려고 하는 바로 저게 지구가 골드버그처럼 연결되어 있다. 온난화를 얘기하면서 빙하기에 대한 경고를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지금 저기 세계지도예요. 그렇죠? 세계지도의 까만 부분은 이 부분은 바다인데 바다의 점선으로 땡땡땡땡땡땡 연결되어 있는 무엇이 있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해류라고 얘기해요. 해류. 이 해류는 전 세계 바다를 여러분 탱크 바퀴 본 적 있죠? 탱크 바퀴는 어떻게 생겼어요? 탱크 바퀴는 어떻게 생겼어요? 이렇게 생겼죠? 예. 예, 탱크 바퀴를 보게 되면은 컨베이어 벨트 같은 게 이렇게 감싸고 있잖아요. 한 줄로 연결되어 있죠? 하나가 움직이면 뒤에 게 따라 움직여요. 앞이 가면 뒤가 따라와요. 앞이 멈추면 뒤에 것도 멈추게 되어 있는 게 컨베이어 벨트예요. 그 컨베이어 벨트처럼 전 세계의 바다도 연결되어 있어요. 연결되어 있는데 이게 일종의 쿨링 시스템이에요. 에어컨처럼. 여기 지하에 내려가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열 순환 펌프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열 순환 펌프는 지하의 땅을 아마 여기도 한 1m 간격으로 긴 2m 이상이 되는 관을 박았을 거예요. 그래서 땅 속에 있는 공기를 일로 가지고 와요. 그리고 마치 김장독에 있는 공기를 빼갖고 와서 순환시키는 것처럼 하는 시스템이 이제 지열 순환 시스템이고, 그건 이제 에너지 보조 장치로 몇 % 정도의 에너지 절감 효과를 갖는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도 마치 그런 쿨링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차가운 물은요, 가라앉습니다. 그래서 돌다가 다시 떠올라요. 더운 곳에서. 그리고 다시 컨베이어 벨트처럼 계속 끊이지 않고 빙글빙글 이어서 지나갑니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여기가 보면 대서양이라고 하는 바다죠. 지도가 크게 안 되네요. 예. 이게 대서양이라고 하는 바다인데, 이 대서양이라고 하는 바다에 보면 아주 따뜻한 해류가 흘러요. 멕시코 만류라고도 하고, 멕시코 만류가 연결되어 가면 북대서양 해류가 되는데, 얘가 굉장히 따뜻한 해류예요. 그래서 영국이에요, 여러분. 시베리아, 사이베리아랑 같은 위도예요. 왜 시베리아 그러면 굉장히 추운 나라잖아요. 그런데 영국은 사이베리아랑 같은 위도예요. 그런데 영국이 그렇게 춥다는 얘기는 못 들어봤죠. 왜냐하면 아주 따뜻한 해류가 근처를 흐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영국은 겨울에 춥긴 춥지만 잔디가 자란대요. 초록색 그린이 그냥 그대로 남아있다고 이제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이 해류 때문에 그런데, 이 영화에서의 설정은 뭐냐면 이 해류가 멈춘다면, 그런데 이 사람이 연구를 했더니 과거 지질시대에 멈춘 적이 있더라. 멈추니까 그 다음에 빙하기가 도래했더라 하는 거예요. 자, 얘가 왜 멈추냐면, 여기서는 지금 바닷물이 가라앉아야 되는 지점이거든요. 가라앉아야 됩니다. 어떤 게 가라앉나요? 바다에서. 차가운 것도 바다니까, 바닷물. 바닷물은 강물하고 다르죠. 염분이, 짠물. 보다 짠 물과 차가운 물이 요 북대서양의 이 지점에서 가라앉아요. 얘가 가라앉아야 그 다음에 따뜻한 물도 컨베이어 벨트처럼 줄줄이 이어져서 순환을 할 거예요. 지구의 기온이 올라갔어요. 북극해 주변에 무수히 많은 얼음들이 녹았어요. 얼음이 녹으면서 이 염분 농도가, 짠 정도가 싱거워지기 시작했어요. 싱거워지기 시작하면서 얘가 가라앉지를 못해요. 컨베이어 벨트의 맨 선두에 섰던 벨트가 멈췄어요. 그럼 그 다음은요? 따라서 멈추게 되는 거죠. 따라서 멈춥니다.
얘도 마치 태풍처럼 뜨거운 커피를 저어주는 역할을 했거든요. 앞이 멈추고 뒤가 멈췄어요. 저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사라져버렸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나중에 가면 나오겠지만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뭔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더 큰 기상재해가 나타난다는 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예, 항상 해묵은 논쟁이죠. 환경, 경제, 문가 우선이냐.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여기가 아까 그 가라앉는 그 지점에 있는 기상센터예요. 굉장히 유명한 기상센터인데 해수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는 연구소입니다. 해수에 부표가 띄어져 있고 거기서 수온을 측정하면 인공위성으로 데이터를 쏘고 그 인공위성에서 연구소에다가 데이터를 줍니다. 이걸 과학자들이 모니터링을 해서 해류의 변화가 생기나 안 생기나를 관측을 해요. 자, 이 교수가 와서 봤더니 얘 뭔가 이상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유 고장난 거래요. 고장난 거예요. 제가 가서 고칠게요. 뭐 이런 식의. 자, 그런데 여기 보면 여기가 북대서양의 북쪽이고요. 여기 하나만 고장 났는데 이쪽 것도 고장이 나기 시작을 했어요. 고장이 났다라고 여기선 과학자들이 본 거고 온도가 필요 이상으로 낮아진 거죠. 왜 낮아졌을까요? 빙하가 떨어져서 차가워졌나? 예, 그렇다면 여기만 그랬을 텐데 여기도 낮아지고 좀 이따가 영화에 보면 여기선 잘렸는데 이 아래 것도 낮아져요. 뭐가 흘러가는 길이에요? 해류가, 북대서양 해류가 흘러가는 길이에요. 북대서양 해류가 흘러가다가 드디어 앞부분에서 어떻게 한 거예요? 가라앉을 곳에서 가라앉지 못하고 멈춰버린 거죠. 그래서 멈춰버린 사건이 이 영화에서는 이렇게 해류가 지나가는 지점에 해수의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떨어진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과학자들이 모였습니다. 도대체 이제 영화 전반에 요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엄청난 이상한 기상재해, 태풍이 일고 막 토네이도가 불고 난리가 났거든요. 왜 그런가를 가지고 이제 회의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런 과학자들이 아마 태양의 활동에 무슨 문제가 생긴 거 아닐까요?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이 제콜 교수가 북대서양 해류의 문제를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네, 탄련, 염분이 소금기가 많이 빠져서 싱거워졌고 가라앉지 못한다. 컨베이어 벨트가 멈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이 장면은 뭐냐면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가 있었냐면 해류가 멈췄어요. 해류를 대신할 만한 뭔가가 생겼다는 거죠. 그런데 태풍은요, 바다에서 생기거든요. 적도 부근의 바다에서. 이 엄청난 크기의 태풍이
육지에서 생겼어요. 그것도 여러 개가 육지에서 생겨서 그것을 관측하러 간 군용 기상 헬기예요. 그런데 그 기상 헬기가 태풍의 눈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 일이 왜 일어났을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대한 태풍의 눈이에요. 태풍의 눈에서는 날씨가 맑아져요. 그래서 바람이 사라졌죠. 연료 공급선이 얼어버리고 있대요. 연료가 얼려면 나중에 영하에 나오지만 영하 한 70도 이하로 내려가야 한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제 비행사와 탈출하기 위해서 동체의 문을 엽니다. 여는 순간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순간 다 얼어버렸어요. 태풍의 눈에 들어갔을 때 왜 이렇게 얼어버렸을까요? 빙하기가 오는 이유를 설명을 하려고 하는 거죠. 거대한 태풍이 생기고 태풍의 눈에 보면 엄청나게 기온이 떨어졌다. 모든 걸 얼려버린다라는 거예요. 육지에 만들어진 태풍입니다. 지금 보면 엄청난 높이에 헤일이 일고 있어요. 태풍이 불면 우리가 이제 헤일은 언제 봐요? 저걸 이제 지진 날 때 그런 지진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헤일을 뭐라고 하죠? 쓰나미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지금 이 영화는 뭘 소재로 하고 있어요? 기후변화를 소재로 하고 있는데 갑자기 헤일이 일었죠. 지진이 난 것도 아닌데. 그런데 지금 이 영화에서 보면 설정이 엄청나게 큰 태풍이 만들어졌다잖아요. 태풍은 저기압이에요. 태풍이 큰 저기압이 바다에 머물게 되면 순간적으로 헤일이 일어나기도 해요. 이런 걸 태풍 헤일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이런 원리예요. 지금 이게 여기 환경교육센터에서 쓰는 화장지예요. 화장지에 바람을 부는데 제가 바람을 어떻게 불 거냐면 이렇게 수평 방향으로 바람을 불 거예요. 수평 바람으로 바람을 부는 순간 이 화장지는 어디로 움직이냐면 볼까요? 어디로 바람을 수평 방향으로 제가 바람을 부는데 어디로 움직여요? 위로 올라와요. 위로 올라오는 까닭이 뭘까요? 이게 순간적으로 공기가 빠져나가요. 누르는 힘이 약해져요. 그러니까 얘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게 되는 거죠. 태풍이 머무는 바다에서도 뉴욕 앞바다였죠.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에 있는 뉴욕 앞바다도 그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해수면이 갑자기 올라가고 굉장히 강한 바람이 부니까 엄청난 파고에 해일이 몰아닥치게 되는 게 이 영화입니다. 그리고 이제 빙하기가 아까 그 너무나 차가운 온도로 이제 태풍의 눈이 영하 100도라고 나왔는데 그 까닭이 실은 이 영화의 이 부분은 좀 이제 과학자들, 기상학자들 사이에서 저건 좀 뻥이 너무 심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보통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공기는 온도가 올라가요. 예, 온도가 올라가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도 이제 그런 문제 제기를 그래서 해요. 본인들이 좀 찔끔해가지고 내려가면 온도가 올라가는데 왜 온도가 차가 안 내려가느냐라고 했을 때 여기서 나오는 게 뭐냐면 태풍이 너무 거대해요. 키도 너무 커요. 성층권까지 발달한 거예요. 그래서 성층권에 있는 차가운 공기 덩어리를 아주 빠른 속도로 그냥 땅에다가 매다 꽂아버린다는 형태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층권의 영하 100도의 공기가 바로 지표면에 닿으면서 태풍의 눈이 지나간 곳은 모두 다 얼어버리는 거죠. 다 눈과 얼음으로 뒤덮였어요. 태풍은 그렇다고 해서 태풍이 몇 년 동안 지속되는 건 아니에요. 태풍은 곧 사라졌어요. 영화가 끝날 때 같이 사라졌거든요. 하지만 빙하기가 지속돼요. 왜 그럴까요? 냉기가. 영하 100도니까. 그런데 냉기는 이미 사라졌어요. 아니, 그러니까 태풍은 사라졌어요. 태풍의 눈만 영하 100도였거든요. 다 모든 걸 얼리고 난 다음에 태풍은 사라졌어요. 한번 휘저어줬으니까 지구가 다시 균형을 찾은 거잖아요. 근데 왜 빙하기가 지속되는 걸까요? 뭐라고? 온도가 계속 쉽게 올라가지 않잖아요. 왜 쉽게 올라가지 않을까? 햇빛은 쬐고 있고 하는데 왜 쉽게 올라가지 않지? 해류가 멈췄으니까 그런 면도 있겠다. 하지만 해류가 멈췄더라도 모든 걸 얼려버리는 상태는 아니잖아. 그쵸? 해류가 멈췄어도 모든 게 얼 정도는 공기가 밑으로 왔다고 했으니까 그 다시 대류하려면은 밑에 공기가 데펴져야 되니까. 그러려면 시간이 걸리지 않을까? 예, 여러분들이 정확한 답을, 좋은 답이었는데 정확한 답을 하지 못한 까닭은 이것 때문이에요. 이미지를 봤으면 딱 답이 나왔을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걸 얼려버렸어요. 모든 북반구가 뭘로 덮여 있어요? 얼음과 눈으로 덮여 있어요. 얼음과 눈, 여러분 스키 타러 갈 때 뭘 꼭 착용하죠? 스키 장갑을 착용하죠. 얘 또 뭘 착용합니까? 고글을 착용합니다. 가능하면 햇빛을 차단할 수 있는 걸로요. 왜요? 햇빛은 이 하얀 표면에서 엄청나게 반사가 되기 때문에 그래요. 지표면은 더 이상 햇빛을 흡수하지 못하고 상당량을 반사시킵니다. 되도록을 이어보내요. 그래서 빙하기가 지속되게 된다는 설정이에요. 하여튼 영화는 그렇게 해서 끝을 맺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가 보면 기후변화가 지구의 온도가 올라갔는데 해류의 컨베이어 벨트의 한쪽을 염분 농도를 낮춰서 컨베이어 벨트 해류를 멈추게 하고 해류를 멈춘 게 거대한 태풍을 만들고 이 태풍이 모든 걸 얼려버리고 난 이후에 빙하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이 설명 맨 처음에 봤던 게 골드버그 장치잖아요. 그래서 이 골드버그 장치에 지구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를 단적으로 이제 보여주는 겁니다. 보여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이야기를 마치면서 하여튼 아까 그 원을 바로 그때 돌아가면서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제가 진행이 미숙해서 그런데요. 하여튼 여러분들 가장 편안한 자세로. 그래서 제가 이 책을 쓰고 난 다음에 받은 질문 중에서 가장 많은 질문이 뭐냐면 그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뭘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라는 질문을 풀씨라도 심으란 말이에요? 라는 질문을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어떻게 하란 말이야의 답을 아마 여러분 스스로가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하란 말이야의 솔직한 저의 답변은 저도 몰라요. 저도 잘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물론 작은 실천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 그런 건 당연한 거고, 하지만 뭔가 한 큐에 해결되는 뾰족한 수가 있는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사랑하면 알게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맨 마지막은 제가 책을 읽어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는 주무셔도 괜찮아요. 언젠가 카이와 게르다가 거울 조각 5억 개를 다 찾아 거울을 완성하게 되면 북극과 남극에는
다시 겨울다운 겨울이 찾아올 거예요. 네. 안데르센의 동안 눈의 여왕을 기후변화 시대에 맞춰서 조금 각색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상 제 이야기를 마치고요. 우리 모두 어디 있는지 모르겠지만 5억 개의 눈의 여왕의 거울 조각을 찾아 나서야겠지요? 예, 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